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아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그때 쓴 소설이 네.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네.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이렇게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막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예, 뭐 인기는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네. 막 급진적이니까. 네.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귀족 가문의 네.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셸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예요, 이 남자가. 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그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다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유럽으로 뭔가 튑니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한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이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18살쯤 됐을 때 당시의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네.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또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지고 1815년.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네.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떴었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가웠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재가 지구를 덮어버려. 덮어서요.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마 엄청난 최고로 폭발이었어요.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막 춥고 막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네.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래도 그럴 때. 음산한데. 그래서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프랑켄슈타인.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그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네. 약간 둔하고 맞아요.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아.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아,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굉장히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그것도 전기 충격이에요.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아.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아 이-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러면 안 도망가요. 되잖아요. 도망가요. 네, 버려요. 이럴 수가.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아.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아,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죠. 나달라고 내가 했어? 언제 나와달라 이러면서.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나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그렇지.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메리셸리도 잃고 진짜.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네.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그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어머.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 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아이고.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네네.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회자됐는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이야기니까. 들어도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유명한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셸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셸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셀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셀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돼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네.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또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인간의 마음 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내보였는데. 맞아.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네.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